예, 반갑습니다. 제5세션 이주민 분야 자장을 맡게 된 다문화가치 시호센터 전라북도 거점센터장 이지훈입니다. 제5세션은 다문화 시대의 이주민 참정권 보장, 현 실태와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실 대구대학교 성산교양대학 자유전공학부 이용승 부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 여성이신 양지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시며 전북평화인권연대 사무국장님으로 계신 최민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유정 학술연구 교수님께서 참석하기로 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좀 하시겠고요. 회의 진행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주제 관련 네 분의 발표를 듣고 나서 종합토론으로 의견을 나누고요. 그 이후에 유튜브 창을 통해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을 위해 정면에 모니터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참고하셔서 관련 자료를 컨트롤러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발표자와 수어 통역 그리고 자막 화면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을 올려주시고 댓글 인증 이벤트도 이제 참여해 주시게 되면은 모바일 음료 쿠폰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대학교 이용승 교수님께서 이주민의 참정권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대구대학교에서 온 이용승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북도에서 이런 큰 행사가 있다는 거, 또 거기에 저를 초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도 제가 경기도에는 여러 번 갔었는데요. 이런 경기도에도 외국인 이주민 인권센터 이런 게 꽤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전북도에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는데, 여튼 전북도가 이런 소외된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의 발표는 이주민의 참정권과 지역 통합 문제인데요. 먼저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매번 이 지방선거 때마다 이주민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투표권만 있기 때문에 다를 때 문제가 되기보다는 항상 그 지방선거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8회 전국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고요. 또 역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주민 참정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한국의 이주민 참정권 현황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고, 그 세 번째 얘기할 때는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 생각을 좀 담았는데요. 왜 이주민에 대해서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현재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민 참정권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도 약간 이슈가 됐던 적이 있긴 한데요. 이번에 조금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 지금 현 여당의 대표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 중국 중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자기 SNS에 그런 공개 비판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 관련 보도도 꽤 많이 쏟아졌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그 12만 명의 그 유권자,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10만 명 가량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실 이주민의 어떤 그 권리라든가 혹은 여기 이 자체가 사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국적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어떤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그로부터 좀 득표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여튼 이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시민에게는 여러 가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뭐 자유권이라든가 뭐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등 여러 자유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런 여러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합니다.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항상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좀 당연한 면도 있다.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는 이주민의 어떤 참정권 전체라기보다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이주민에게 우리나라는 투표권은 부여하지만 피선거권, 즉 그 공직자 후보로 나설 권리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투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권리들이 참정권이라고 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것은 투표권에 초점을 맞출 건데요. 사실 한국에서 논란이 일어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시민에서 포함시키고 누구를 배제할 것이냐는 사실 한국에서는 크게 논란이 안 돼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 전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극우 정당인데요. 극우 정당 같은 경우도 이민자들을 배제해야 된다는 논리, 뭐 선거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권리에서 배제해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서 보자면은 시민을 어떤 사람을 포함하고 어떤 사람을 배제할 것이냐라는 전 세계적인 논란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는 어쨌든 한국에서 이주민의 의미, 위상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발표하지는 내용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의미나 위상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처지와 비교해서 그 어떤 갭이 있을 거고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체적인 발표에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은 사실 그냥 참고 정도라고 하겠어요. 실제 뭐 이주민 참정권을 주는 나라들이 그럼 다 잘 사는 나라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또 우리가 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그쪽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은 경우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 사례를 그대로 추종하는 시기도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역사나 이민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그날 그 주변 국가의 관계의 역사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사실상 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다만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저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창발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우리만의 어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할 텐데,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에 부합하는 그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는 참조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영연방 국가 출신들, 지금도 영연방 국가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 선거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에게는 지난번에 유럽 연합에 있을 때는 유럽 어디를 가든 투표권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국이 탈퇴를 했고, 제가 영국이 그 이후에 그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찾아도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일이 벌어졌고 해서 아마 이 지금 조정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례를 봤더니 영국, 만약에 프랑스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이다 하면은 그 브렉시트 전에 프랑스에 들어왔으면 주고 그 이후면 안 주고 이렇게 좀 바뀌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도 아마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마그렙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 지역을 말합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이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자체를 아무리 자기 옛 식민지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영연방으로 남았고,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영연방으로 남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쟁을 벌이죠. 알제리 같은 경우, 또 그 동남아의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프랑스 독립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아마 주지 않습니다. 그 자기네 식민지 국가 출신들이어도 같은 문화, 뭐 많은 경우 좀 문화적 유사성과 언어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2012년도에 한번 상원에서 통합가가 된 적이 있었는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또 가장 관대한 국가 중에 하나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인데요. 여기는 5년 거주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하는데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를 제가 왜 적어놨냐면, 여기에는 한 40%에서 50%까지의 이주민이 살아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출신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2015년이죠. 그 국가 단위 선거,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나 총리나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주자는 국민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50%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 주는 거를 허용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사실 좀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걸 룩셈부르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노르딕이라는 그 노르딕,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 나라들은 지방선거권을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고요. 자기들끼리는 국가 단위 선거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양자협정,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특별한 나라 출신,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 출신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고, 나머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주민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허용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1975년부터 전체 선거를 개방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체 선거를 개방하고 있는 나라는 4개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뉴질랜드, 칠레, 말라위, 우루과이 이 4개 국가가 전체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찾아보면서 되게 의외였는데요. 호주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 나라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민에 대단히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미국은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보면 한 지금 12개, 13개 도시에서만 인정하는 수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이 왜 그러면 이렇게 빨리, 미국도 안 주는데, 미국은 이민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안 주는데 한국은 왜 그렇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혈통주의 국가, 혈통을 중시하는 국가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독일 요 3개 국가를 많이 꼽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기본법, 우리나라로 보면 헌법인데요. 거기에 독일만 준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국적자만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헌법에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라고 해서 이 국민은 국적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주고 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영주권을 받으면은 3년이 지나야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영주권 받으면 주민투표권을 줘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은 전체 1740개의 기초지자체 중에 43개만.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도 대단히 폐쇄적인 형태를, 이주민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경우에는 논의의 시작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거 보면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97년에 대통령이 되셨고 98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오래전부터 이미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 제일조선인, 제일동포에 대해서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이때 일본이 상호주의, 즉 너희들도 주면 우리도 줄게라는 이런 게 상호주의인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자, 이렇게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를 좀 압박하는 의도가 있었고 2005년도에 여야 합의로 입법이 마련됩니다. 혹시 제가 몇 시까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영주권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3년 지나면은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선거권은 불인정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현재 투표권자는 12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영주권,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주민에 대해서 그다지 허용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주권도 되게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득이 4,600만 원, 이거 쉽지 않죠. 이상이거나 자산이 우리나라 중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4억 400.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또 막 부대 조건이 붙어 있어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둥,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는 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품행 단정, 한국 사람도 어려운 거죠. 품행을 단정하게 하기가. 그래서 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 와중에 그걸 또 받아도 또 3년 있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하겠어요. 자, 투표 현황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일단 반대 논리부터 그러면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 논리는 국민과 참정권, 국민만이 대표자를, 리더를 뽑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 2002년도에 한번 우리가 부결된 적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이 법 자체가. 그때 조순영이라고 민주당 의원인데요. 나중에 민주당 대표위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헌법 불합치를 주장하면서 부결을 시켜버려요. 2002년도에 한번. 그 논리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헌법의 기본권의 주체, 헌법의 투표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첫 번째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서 여러 개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포함한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헌법에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투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면 될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해서 누구에게 투표권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헌법 위배가 아니다. 국민 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 논리에 대한 그런 저의 답변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상호주의입니다. 사실 중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산주의 체제고 당국가 체제라고 합니다. 일당국가 체제인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단 한 표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게 그 많은 표를 주느냐가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를 그대로
뭐 비교하는 거 중국은 국민 투표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현급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시보다 좀 조그만 시 정도만 그 직접 투표로 하고 나머지는 다 그 간접 투표예요. 그런 나라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이죠.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는 주는데 저 중국은 안 준다. 그래서 우리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나중에 양지혜 선생님께서 아마 이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때 혹시 지적이 되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에요. 저는 이 문제가 제일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싫다. 나는 그거 왜 외국인한테 그냥 그건 말이 안 된다.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죠. 나는 싫다. 그리고 거기엔 뭐 또 뭐 논리가 붙기도 해요. 위험해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고 한들 예를 들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가지고 우리 적자를 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외국인 전체로 보자면은 의료보험에서 한 5천억 가량의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무리 논리를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감정적 반대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제일 풀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게 정부나 저같이 학자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할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줘야 되는지. 첫 번째 논리는 국적과 시민권이 분리가 가능하다. 꼭 국적이 있는 사람들만 시민적 권리의 주체가 될 이유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시민적 권리의 일부를 계속 확대해서 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고 굳이 이거를 똑같이 만들 이유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주민권이란 시민권이 아니라 이 지방 지역에서는 주민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 부자냐 아니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모든 걸 떠나서 그냥 단지 주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지위, 정체성이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주민 특히나 영주권을 갖고 3년이 지난 사람을 주민이 아니라고 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당연히 주민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자기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기꺼이 종속되는 것, 즉 자기 집의 자기 통치가 핵심 원리예요. 그런데 일단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나 있다면 이 민주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주민 같은 경우는 세금도 제가 통계 찾아보니까 1년에 한 1조 가까이 9천억 가까이 그 세금으로 한국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간접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한국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좀 더 완전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주민 참정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사회통합.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한국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통합은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주민과의 통합을 고민하는 그 여러 전체 큰 통합에서 한국 사회 통합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주민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반응성을 높인다고 하니까 투표권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들여다보거든요. 예전에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투표 성향이 일정했어요. 아니면은 투표를 안 하던가. 그런데 최근 근래에는 이들이 스윙 보터로서 마음에 들면 여기 갔다 우르르 몰려다니죠. 그러니까 정당들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주민에 대해서도 이게 투표권을 주는 게 정치에서의 반응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늘 학생들에게도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니? 대한민국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다들 뭐 어떻게 뭐 부국강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이긴 해요. 근데 그럼 부국강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구 문제일 텐데 첫 번째 나서는 문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인구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 작년에 0.8, 1 나왔더라고요. 0.8.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에서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한국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국강병을 원한다면 부국강병의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주민을 받는 거, 우리가 출산율을 갑자기 높일 수는 없어요. 많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현재 있는 이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통합은 어떻게 해내야 될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계속해서 이것도 제가 어디를 가든 주장하는 바인데, 이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품위이지 않을까. 과거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과제는 우리가 품위 있는 사회. 그래서 이 품위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주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좀 성숙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마지막 전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좀 제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좀 부족하죠. 예. 뭐 좀 이따가 뭐 저희가 토론 시간에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희정 교수님의 이주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주제를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라북도 인권 옹호자 포럼의 이주민 분야에서 토론을 맡은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최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토론의 제목은 이주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가족이 이번 주에 하루 이틀 차이로 계속해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제문 이주민의 참정권과 사회 통합에서 이용순 교수님께서 이주민의 참정권이 왜 필요한가, 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유권자 중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투표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러한 이주민의 참정권이 의미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2005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현재 약 12만 6천여 명의 영주권자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정권의 부여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주민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의미 있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에는 35.2%였던 수치가 2014년에는 17.6%, 2018년에는 13.5%로 감소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국인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영주 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는 영주 자격 취득 이후 3년 이상이 지난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42.4%, 모른다고 대답한 경우가 24.2%로 나타났습니다. 즉, 한국에서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들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과 제도로 이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선거권을 보장받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리고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이 이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외에도 왜 이주민들이 투표권 행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 이 질문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고요. 그 질문에 응답자의 56.3%, 즉 대다수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7.5%의 응답자들이 투표를 해도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31.3%는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25%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투표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찍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어서, 또 투표장까지 거리가 멀고 방문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이 각 12.5%로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같은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심층 면접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혹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왜 그러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소극적인지 아래 이주민들의 면접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면접 내용은 혼인 귀화한 여성으로 베트남 출신이고요. 이 여성의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저도 뭐 투표 권리, 그리고 국민들이 의견 낼 수 있는 권리, 근데 투표 말고 의견은 잘 내지는 않았고, 또 내는 통로도 잘 모르기도 했고요. 와닿지는 않아요. 정치적 권리가 뭐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와닿지 않고, 물론 구청이나 주민센터 이용하는데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민원 넣을 수 있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라고 이제 심층 면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뷰 내용은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 출신 귀화자인 남성과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기서 그런 것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또 정치적 권리,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진짜 제가 주위에 하는 사람도 없고요. 즉, 주변의 다른 이주민들도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제가 사실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아직까지 몰라서 오늘로 알게 됐어요. 즉, 귀화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국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모르는 것 같아요. 90% 정도는 모르는 것 같아요. 즉, 주변에 다른 이주민들도 대다수 이러한 정치적인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거 외국 사람이라서 제가 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참정권 보장과 함께 이주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리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교육, 그리고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법 제2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문화 가족용 선거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서 한국어 외에도 실제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선거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선관위들은 다문화 가족 선거 이야기 공모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문화 가족 온라인 투표 참여 홍보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기도 하고 다문화 가족 선거 연수 및 모의 투표 체험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잠깐 관련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팜플릿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제작된 것이고요. 보시면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영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절차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8회 지방선거 전에 5월 달에 실시되었던 광주 서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다문화 가족 유권자 대상 선거 교육 및 모의 투표 체험 실시 현장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 모의 투표 체험이라고 되어 있고 투표함에 실제로 선거 용지를 넣으면서 투표일이 되기 전에 진짜 투표일이 되기 전에 먼저 연습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전라북도 선관위와 그다음 각 지역 다문화 센터가 함께 실시했던 2021년도 다문화 가족 연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연수에서는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또 주권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은 경기도 선관위 사진이긴 한데 다문화 가족 투표 참여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지방선거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다문화 가족 이주민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선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활동을 했던 그런 서포터즈단 관련 사진입니다. 경기도 선관위뿐만 아니라 각 지역 선관위에서 유사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도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선거 관련 홍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이주민들의 참정권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실제 외국인 투표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법과 제도 측면에서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제적인 이주민의 참정권 행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주민 대상 선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이 어떤 내용 교육과 홍보가 있을 때 이주민들이 접근 가능한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선거 절차와 투표 참여에 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방선거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했던 것을 고려를 해서 정당과 후보자 관련 공보물 또한
한국어 이외의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것이 이주민의 정치 참여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 때 집에서 정당과 후보자 관련 공보물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선관위에서 제작하고 있는 선거 절차, 방법 관련 홍보는 다양한 언어로 제작되고 있지만 아직 정당과 후보자 관련 공보물, 저희가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보는 그런 공보물들은 지금까지는 한국어로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과 후보자 관련 정보들도 다양한 언어로 제공이 된다면 이주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제한적이나마 정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 스스로 한국 정치나 선거가 자신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주민이고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주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즉,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정치적 권리 보장이 실제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정체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으로 인정받고 또 스스로 그렇게 정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뭐 코로나에 걸리시고 또 본인께서도 이제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율이 이제 이주민들의 이제 투표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다양한 교육이나 홍보와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주민들 같은 경우도 자신의 어떤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을 좀 당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을 좀 듣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이주여성인 양지연님께서 논쟁의 대상이 아닌 사실로서의 이주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무주에서 온 양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난 제1덤포 3세입니다. 제1덤포라는 말을 말에 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시지만 교포라고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교포라고 하실 분이 뭐 대부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할아버지가 1938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1938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할머니하고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태어나시고 외가도 마찬가지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그 식민지 시대에 해방 전에 경산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일본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방 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1세 그리고 일본에서 태어난 아버지 어머니를 2세 그리고 저 같은 그 세 번째 그 3세대잖아요.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그런 사람을 3세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는 제1덤포 3세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렇게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받아서 일본에 살고 있는 덤포가 지금 제가 뭐 나이가 많잖아요. 40대 중반입니다. 이제 4세, 5세까지는 지금 일본에서 지금도 그런 자손들이 후손들이 태어나고 살고 있어요. 아마 뭐 조선학교라든지 민족학교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1덤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가신 분하고 다른
그 우리 덤퍼들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해반 후에 45년 후에 그 일본에 가신 분하고 저희 같은 제일 덤퍼들은 좀 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먼저 그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국적은 일본 국적이에요. 자,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그 제주도에서 경산도에서 일본에 갔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저는 일본 국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는 한국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 학교만 다녔어요. 그리고 한국말도 못하고 한글도 몰랐어요. 그래서 2002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002년에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서울에 유학을 왔습니다. 서울에 유학을 왔다가 거기서 현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현재 지금 저한테는 고3하고 중1 두 딸이 있는 엄마예요. 그리고 제 직업은 한국어 강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넘어가야 되나? 잠깐만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매우 즐겁게 정말 즐겁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배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어를 어쨌든 간에 외국어로서 배운 입장으로서 그냥 한국 사람보다 어쩌면 제가 더 이주민들에게 더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전라북도에 있지만 익산에 있지만 원간 디지털대학교가 저 무주에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다닐 수 있는 대학교가 없습니다. 무주에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다닐 수 있는 대학교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원광 디지털 대학교를 등록해가지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아까 2급 자격증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고 지금 전라북도 무주에서 10년 이상 때로는 한국어 강사로서 그리고 때로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활동을 해왔습니다. 무주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출신 국가도 연령도 성격도 그리고 성장 과정도 매우 다양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들에게 따뜻한 언니, 든든한 언니로 바로 곁에 있고 싶은 마음으로 지내왔고요. 그리고 어쩌면 전 처음에는 자기 정체성을 찾으러 한국에 온 것이지만 결혼하고 자녀들을 지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 정체성은 한국에 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한국에 사는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한 엄마로서, 그리고 한 며느리로서 저 시어머니 10년 동안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한 며느리로서 네. 그리고 아내로서 그렇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제 현재 목표입니다. 오늘은 결혼 이주 여성의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러 왔습니다만 이주민의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 10년대 일본에서 전개됐던 제1덤퍼들의 참정권 청구 운동을 꼭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토론 자료에 그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방 후 남게 된 조선인들은 처음에는 해방이 됐으니까 조국에 돌아가자, 귀국하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조국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도저히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뭐 한국 정쟁도 일어나고 뭐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도저히 지금 뭐 저극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저극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서 야, 좀 기다려보자. 뭐 상황을 보자. 일단은 여기서 지내보자. 지금 돌아가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일본에서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내다가 1970년도 정도가 되면 이제 저희 아버지 엄마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 결혼하고 또 저희 같은 3세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 2세 아버지 어머니들도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 아이도 낳고 이러면 사는데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극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일본에서 이제 직장도 있을 거고 일본 학교로 나온 사람들이 많고 일본에서 경제 기반도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1970년대부터 점점 더 일본에 전주를 하겠다는 그런 길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이제 일본에서 전주를 하겠다. 그래서 제일 한국인, 제일 조선인 그런 말이 제일 자이니치란 말이 1970년 후반 그리고 1980년대에 그런 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조선 사람은 그냥 조선 사람이었어요.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조선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지냈다가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제일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다. 일본에 있는 조선인이다.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년에서 90년대로 가는 사이에 일본에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일본에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본인들이 일본 사회의 주민이라는 주체성을 가지게 되고 더 성숙되면서 일본에서 지방선거 참정권 청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다시피 매우 배제적인 국가이므로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역대 대통령 노력들 덕분에 2009년에는 일본에 사는 한국 국적을 가진 동포의 하나여 한국의 선거에 참정권과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셨다는 87세 어르신의 모습이 뉴스에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순 교수님이 발제에도 있었다시피요. 그 이주민의 참정권에 대해서 부정적 관심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한국 사회에서 저희 전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대라도 해준다는 것은 적어도 투명 인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안 보이는 존재가 투명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대 의견을 할지라도 관심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주민의 참정권을 논의할 때도 역시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주민의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외국인이고 그리고 며느리이고 한국어를 잘 못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 스스로가 지역의 떳떳한 주민이고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의 향상과 지역 정치에 참여할 권리예요. 그래서 꾸준한 한국어 교육과 아울러 참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교육에 대해서는 최희정 선생님도 그 지적해 주신 바 똑같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주민의 참정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의 반대 이유 대부분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전체 참여할 권리를 줘야 하느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민주심이라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하는 시민이란 누구일까요? 한국인의 아내이고 한국인의 엄마이고 한국인의 며느리이고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 사회활동하는 우리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시민에서 제외되어야 할까요? 참정권을 시민의 권리라고 정의한다면 그 시민이 뜻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주민이라고 말해야 마땅하고 또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현순 교수님께서 저기 발제를 하시면서 그 뭐 추가 설명 좀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상호주의를 생각해 보면요. 한국 거주 일본인이 1만 명도 없는 것에 비해 일본 거주 동포는 30만 명. 뭐 국적상 그렇습니다. 국적상 30만 명이라는 것을 어려운 점으로 그거를 거래하는 거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발제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렇게 언급하신 다음에 또 그렇게 이어갑니다.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식민 봉국이었거나 분리 독립을 하였거나 등등의 경우에 양국 국민의 전체 참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라고 그 발제문에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럼 제1조선인이 바로 그 역사적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멋대로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으면서 일반적으로 멋대로 일본 한국 시민이 그게 아니라 한일 합판이죠. 그 한국병합 1910년에 일반적으로 일본 한국 시민이 되어서 35년 동안 일본인이었다가 그 시민 지배를 받아서 일본인이었다가 멋대로 오늘부터 너희는 산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으면서 오늘부터 너희는 일본인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대한민국 수립 전이고 그 북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조선인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일본에 그쪽으로 지금 30만 명이 남아 있는데 일본에서 아무 권리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현순 교수님께서 마지막 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옆에 계시면서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우리 사회가 가장 나중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을 돌보아야 한다. 그런 말이 그런 문장이 나왔거든요. 저는 거의 마지막 장이었어요. 저는 여기까지 읽고 이 끝부분에서 이 문장이 나왔다는 것에 놀랐고요. 실망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주민은 어디까지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존재, 보호를 해야 하는 존재. 이 사회에 1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밖에 안 보는 걸까? 이러면 참정권을 주자니 말자니 그런 이야기가 항상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솔직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주민이든 여성이든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인격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어 능력이나 자신감이 낮은 것 때문에 그런 환경이 덜 갖춰졌다고 하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일만 도움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 혜택이나 보호가 아닌 같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여기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잊고 지내는 또 하나의 한국 사회 이주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재외 국민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재외 국민이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는 한국 국적을 가진 제1 동포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오늘의 토론 주제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시간상 간략하게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나 있다면 이따가 질문 시간 있을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해주신 이원순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적극적으로 이주민 유치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적극적으로 이주민 유치를 할 때다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한국에는 이미 수많은 결혼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네에 같은 학교에 같은 직장에 사는 이웃들입니다. 급할 때에 어린애를 잠시 맡아줄 수도 있고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할 수도 있고 급할 때 우리 아이가 아줌마 좀 차비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이미 서로 덮고 살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사실로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옆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한국 사회의 시민이란 말입니다. 국적이 있음과 없음으로 국민 행사인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과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뉘는 것은 사실 매우 서운하고 슬픈 일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독립시키고 손자와 손녀들도 보게 될 것이고 노후에도 한국에서 살아가고 한국에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실로서의 국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던질 수 있는 한 표를 우리에게도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돕고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이주민으로서 또는 이주 여성 결혼 이민자로서 다양한 어떤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북평화인권연대 최면 국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국장님 좀 서둘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예, 발표하겠습니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북평화인권연대라고 하는 전주에 있는 인권단체에서 현재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저희 단체가 이주민 인권이나 차별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곳은 아닌데 저희가 단체가 지금 현재 다른 인권운동과 함께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의 흐름들 때문에 저희를 섭외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그 포럼 이 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신데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양재 선생님이 이제 그 자이니치, 그러니까 제2조선인이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제가 오늘 토론문에도 있던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일본에 갔다 왔을 때의 제 경험이 그 인권 활동가로서의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어떤 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제가 일본의 그 홋카이도에 있는 어느 지역의 이제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음료를 주문하고 좀 기다리고 있던 일이 있었어요. 푸드트럭 아시죠? 거기에 좀 기다리고 이렇게 음료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나이 지긋한 일본인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일본어를 거의 못합니다. 아주 작은 언어를 하는데 일본어로 뭔가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갸우뚱하다가 너 한국인이냐 이런 얘기까지는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말을 딱 던졌을 때 제가 굉장히 얼어붙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어로 go home이라고 하더라고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얘기였던 거죠. 사실 거기에 담겨있던 감정은 그냥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꺼져라라는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사실 되게 당황하던 때에
그 푸드트럭에 아까 음료 주문했다고 했는데 그 음료를 주문하고 준비를 해주시던 사장님이 해주셨던 그 말이 바로 있어서 조금 더 그 차별의 어떤 경험이 상쇄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웰컴 투 재팬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한국 사회의 소위 주류라고 하는 비장애 남성 이성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혼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차별의 경험을이라고 하는 것들 직접적으로 대면해 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안 되는 존재야 나가라라고 했던 그 경험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차별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저의 어떤 정체성에 상관없이 환대한다, 어떤 사회가 환대한다라고 하는 경험을 그때 동시에 느끼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주민 참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주민 참정권 얘기를 할 때 참정권의 역사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바로 인권입니다. 아시겠지만 세계인권 선언에도 제21조에 모든 인간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참정권은 아주 중요한 인권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조절하는 게 좀 잘하지 못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정권이 왜 인권 선언에 들어가게 됐을까? 그거는 인권의 역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류가 인권을 발명했지 않습니까?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인권을 만들게 됐는데 인권은 탄생과 함께 이미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굴까? 바로 여성들을 배제했었죠. 그 후에 2년 후였던 1791년에 작가였던 올랭푸드 구주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났다면은 여성도 마찬가지로 있다. 여성은 남성들처럼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성은 연단에 올라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즉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흑인의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이미 익숙하죠.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흑인 민권 운동과 굉장히 긴밀하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유명하기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계시지만 여러 흑인 시민사회가 함께 했었지요.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흑인인 지역에서조차 흑인 투표권이 인정이 안 되던 1960년대에 미국 사회 구조에서 당연히 인종차별이 민권 운동이었던 참정권 투쟁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발명 이후에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인권의 아주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주지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참정권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존재가 소수여서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도록 포위되어 있는, 방금 양재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투명 인간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소수자인 거죠. 그래서 있으나 없는 이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로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인권이면서 동시에 참정권 투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점 속에서 인권과 반차별 운동 관점에서 좀 참정권을 살펴보고, 아울러 저희는 사실 참정권이 참정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통합의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제도도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이주민은 과연 얼마만큼 포용되고 있을까에 대한 조사들은 이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조사가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인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당신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응답자의 56%라고 동의한다고 했고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응답자는 20% 정도였습니다. 즉 10명 중 2명, 우리 국민의 10명 중 2명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집단 구성원, 그래서 포용 정도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더 질문 들어가 보니까 외국인 이민자나 노동자가 내 직장 종료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이거는 좀 다른 거였습니다. 응답자의 36.8%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고 내 이웃에 사는 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게 32%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한 12%, 13% 정도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19세에서 29세의 응답자입니다.
외국인 이주민 혹은 노동자가 직장 동료 이웃이 될 수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평균치보다 약간 낮게 나왔거든요. 반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았습니다. 사실 기성세대가 살아오셨던 한국 사회보다 앞으로 젊은 청년 세대 분들이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이주민 혹은 외국인 분들과 더 많이 살아가실 거잖아요. 근데 청년층의 인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높다라는 건 좀 유의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표고요. 요거는 나중에 그 조사를 보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조사가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국제 비영리 단체 중에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언론에서 꽤 인용되는 곳인데 2020년 6월에 여기서 세계의 인종적 포용성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위터였던 것 같은데요. 공식 계정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짙을수록 다른 인종과 포용해서 사는 게 괜찮다. 즉 당신의 이 이웃으로 내 이웃으로 다른 인종과 사는 게 괜찮다라고 하는 답변이 큰 비율이었고요. 붉은색이 짙을수록 그 반대의 비율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미, 유럽 쪽은 그나마 조금 더 높은 편인데 아시아 지역은 대체적으로 좀 붉은 편, 아프리카 지역은 좀 대체적으로 붉은 편이죠. 식민지 지배의 경험이나 인종차별의 경험이 사실 더 높은 국가들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정작 미국 사회는 흑인에 대한 사실 차별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답변이 나왔다는 건 사실 미국 시민 사회가 기만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권활동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최소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공적 영역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사회적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발화하는 순간에 이게 차별이 된다라고 하는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에서는 뭐 속으로는 나 저 사람 싫어하는데 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회적 감각은 인종적으로는 포용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라는 것들이 공통의 분위기가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어떨까? 앞에서 보신 조사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차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차별이야? 역차별의 백래시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개선해 갈 책임이 있는 정치적 영역 혹은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인종차별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좀 저희 지역 이야기에서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지역의 기초지자체 장께서도 한번 2019년에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굉장히 규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한국 사회가 인종적으로 다문화적으로 포용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의문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에서 그 이용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던 자료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 최혜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투표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주민 투표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도가 실행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반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왜 투표율이 안 높을까? 이게 최혜정 교수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교육의 문제도 또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투표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주민 혹은 투표권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 사실 그만큼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사실 한국 사회의 이주민 배제 여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차별과 혐오의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참정권의 행사와 확대된 어떤 여론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정권이 이제 이용순 교수님이 이제 투표권으로 제안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참정권이 비단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한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회 안에서의 관심이라든지 혹은 의견을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부여가 돼야 하는 것이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게 현실과 삶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정권 아닐까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주권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까 양지혜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동등한 평등한 존재로서 이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참정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목소리를 내도 대표될 이유가 없는 투명의 존재들이 되겠는 거죠. 이게 저는 앞에서 오늘 세션의 앞에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에
그 유튜브 댓글창에서의 반응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무슨 정치냐? 청소년 참정권 한다고 그 미성숙한 존재들이 뭘 알겠냐?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16세, 17세의 조선 식민지의 청소년들이 독립운동과 만세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유관순 여사가 계시고요. 사실 그런 것들 자체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런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혹은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이제 그 얘기와 관련돼서는 청소년 참정권 관련한 부분들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뭐 앞에서 이용순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주민들이 자기 본국으로 이익을 다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여전히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회의 자리 갔더니 그래서 이주민의 그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국으로 보내니까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최저임금 밑에 혹은 차등의 임금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임금 40%가 국내에서 소비됩니다. 예, 사실상 이 사회 안에서 같은 주민,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보험료 문제는 앞에서 얘기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주민의 그 보험료 이득이 크다라고 하는 발언을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했다는 게 참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그런 참정권의 핵심은 선거제도만의 보장만이 아니라 이렇듯 이주민과 그 다문화 가족들 혹은 다른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이 정치적인 환경이 굉장히 차별과 혐오 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참정권만으로는 보장되기 어렵다. 아까 최희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제도적인 보완들,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제 일본의 경험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행자가 아니라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양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일조선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떨까? 사실은 굉장히 이 사회 안에서 부정당하는 느낌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일상과 터전 자체가 차별과 혐오에 의해서 밀려나지 않도록 그 벼랑 끝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저희 인권활동가들의 얘기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사회적 공기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됐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됐든 내 믿음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사회에서 존엄을 부정당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참정권 논의 자체뿐만이 아니라 참정권 실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백래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종차별위원회 역시도 여러 번 한국 사회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예, 차별의 혐오의 문제가 그냥 한 사람의 여행 가가지고의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문제를 바꿔가지 않으면은 뭐 사회 통합이라는 참정권의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 선진국을 말하기도 어렵겠지요. 너무나 앞서서 그 참정권을 부여했던 어떤 선례는 너무나 좋은 선례였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사회 통합 혹은 차별 없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포괄적인 제도들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민 국장님께서 이제 이주민들의 선거제도, 이주민들이 선거제도에 참여해서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차별 없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일 때 비로소 참정권이 행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됐습니다만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양지혜 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그 전반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그 양지혜 선생님이 좀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사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가 좋은 사회냐 아니냐, 어떤 사회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불리하고 목 없는 자라고 하거든요. 가장 불리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 혹은
동물을 포함해서요. 식물이나 동물을 포함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한 부류의 집단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의 품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애인이랑 어디 갔는데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바로 헤어져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라고 하겠어요. 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 돌보는 게 아니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는 무슨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피로감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가 지난 20년 가까이 계속 이주민에게 뭘 해줘야 된다, 지금도 모든 정책이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같이 존재한다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주민이지 않느냐, 국적이 뭐가 문제가 됐느냐,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이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한 거고요. 제가 최근에 다시 또 주장하는 것은 그냥 구성원이지 않느냐. 이건 아까 양재 선생님이 얘기한 그냥 팩트, 사실로서, 존재로서, 우리 이웃으로서 존재하는 그냥 구성원이지 않느냐. 거기 구성원에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냐 아니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장애냐 아니냐,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장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공존이라는 걸 지금 지구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 모든 생물과 우리가 공존을 고민해야 할 때 우리나라에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공존을 못할 바에는 도대체 누구랑 공존해서 누구랑 어떻게 지구를 구하려고 하는지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주민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저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주민 관련된 포럼에, 인권 포럼에 저희가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토론자 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중계를 했는데요. 다양한 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이제 저희 이주민 분야 인권 옹호자 포럼을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된 전라북도 인권 옹호자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과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 옹호자 포럼을 통해 우리 주변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동안의 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도시,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사랑과 뜨거운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 인권 옹호자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